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1분기의 마지막이 네. 거의 다가왔습니다. 3월 하순입니다. 큰일이네. 왜 큰일이에요? 네? 왜 큰일이에요? 이게 3번 더 지나면 또 올해가 끝나고 그렇게 올해가 몇 번 지나면 또 12간지가 한 바퀴 돌아오고 12간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한 7바퀴 돌면 우리 인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니까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제약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나는 늙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제약되어 있다라는 걸 정말 감각하면서 내가 뭔가 뭐 만족스럽거나 혹은 뭘 충실히 보내거나 혹은 뭐 채우거나 아니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걸 정말 감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비관적이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어떤 월급쟁이 신세랄까? 네. 이런 느낌이 정말 갈수록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찾아보는 채널이 이런 거예요. 계속 모험을 떠나는 분들이나 막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 무슨 월드 어라운드 무슨 사이클인가 그 여성분 있어요. 자전거 네. 타고 전 세계를 벌써 80 몇 개국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런데 이분 정말 스토리가 장쾌해요. 최근에 호주에 계신데 네. 코로나로 어딜 못 가잖아요. 호주를 계속 돌고 계세요. 자전거로. 이런 게 너무 그렇지, 그렇게 호주를 계속 돌 수도 있지 뭐가 막힌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어떤 그 목표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본인은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총살당하려고. 그래서 그 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겠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코로나 때문에 북한 들어가면 다 총살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못 가니까. 지금 못 가니까.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네. 계속 세계를 주유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네. 너무 늘어난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프랑스식 네. 사랑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 책들이 쓰여졌었던 시대가 공교롭게도 뭐 다 상당히 성병이 창궐하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매독 같은 병 걸리면 막 일찍 죽고 굉장히 고생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유로운 연애와 사랑과 섹스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지금 문제 있으면 산부인과 가거나 비뇨기과 가면 되는데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되게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유한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그렇죠. 네. 지금 뭐 개나 소나 막 장수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지금 뭐 장기를 갈아 끼우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생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 절박함이 없어지거든요. 문득 지난번에 제가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어떤 질문이요?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또 불현듯 떠올라. 최근엔 그 질문을 그때만큼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가 하나 생기면 인생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을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문장, 명장면 산책. 자,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한 명장면 산책,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네. 뭐 초반엔 다들 관심을 받으니까요.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노력이 별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공유를 하지 않고 각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한 대목을 가져와서 그렇죠.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도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제가 한 3일 전에 읽은 책이에요.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선택, 임팩트 투자입니다. 이게 다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선택과 투자.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네. 기존에는 네. 서로 다른 궤에 있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뭐 물론 정의로운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중심에 두고 그것도 이제 뭐 몇천 년에 걸친 장기 지속한 이 수익보다는 어쨌든 유한한 내 삶 속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크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 핫한 키워드라고 해요. 특히 이제 제3섹터에서 이게 어떤 맥락에 있냐면 과거에는 기부나 자선 사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대부분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결과를 조금이나마 이제 격차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건 너무나 제한이 강하고 끝이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도 높지 않으니까 갈수록 그 원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장기 지속하기가 어려운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도 그런 국제구호 단체에서 10여 년 일을 했거든요. 네. 이 저자가 나라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남미 나라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런 장면을 마주해요. 거기는 뭐 저개발 국가라서 이렇게 뭐 상업 시설을 할 게 별로 없고 시장에 가도 자기처럼 이제 해외에서 온 거기 주재하는 기업인이나 이제 구호 단체 직원 정도 돼야 그런 노점에서라도 그런 공산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품을 이제 하나 참치 통조림을 샀는데 이게 일본에서 구호단체 물품으로 보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뭐 불합리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걸 사서 이제 이런 정도의 효용을 얻잖아요. 근데 그걸 판 그 나라 사람은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되게 많은 돈을 받아서 그걸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열량보다 훨씬 많은 뭐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열량을 가족들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효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이제 상업적인 유통망 속에서 들어오면서 어떤 생산을 유발했고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깨어서 이런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게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IT 쪽에서 이제 성공한 업체들, 예를 들면 뭐 과거 다음 소프트의 이제 이재용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자를 해서 이제 일종의 재단이나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 회사들이 뭐 주로 뭐 환경, 교육, 뭐 불평등 해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핀테크라든지 IT 기술로 좀 해결해 보려는 많은 스타트업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임팩트 투자의 한국적 상황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대요. 이 저자가 가져온 통계에 따르면 한 250조 규모? 지금 1년에 운용되는 그런 자산, 중요한 자산 회사들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근데 흥미로운 건 이제 이런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양 진영 다 걱정과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존의 사회운동가 집단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을 빙자해서 결국 어떤 예를 들면 탈세라든지 네. 뭐 그리고 또 수익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되는 가치나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투자 쪽에서는 아니, 수익이 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야 이게 설득력 있고 계속 힘을 그렇죠.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네. 자꾸 그런 쪽에 먼저 초기에는 뭐 뜻을 더 중심에 두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결국 수익에서 이제 로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양쪽 진영에 다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에게는 그걸 적극적으로 돌파해야만 임팩트 투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숫자로는 굉장히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전 세계 임팩트 투자 자산 운용사 230개 회사가 운용하는 한 250조 규모의 투자 금액은 최근 몇 년 동안 연 10% 수익을 내고 있대요. 굉장히 준수한 네, 수익이라고 볼 수 그럼요. 있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앞서 이제 자선 기부 흐름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 중간 즈음에 사회적 기업, 네. 뭐 공정무역 혹은 협동조합 그렇죠.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음. 그 중간 징검다리 어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나조차도 굉장히 오랜만에 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에너지와 활동이나 아니면 분명히 뭐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막 노출되고 언급되는 빈도수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게 일정 부분 그런 걸 대체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양 진영의 의문과 이제 비판이나 논쟁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뭐이 자체 활동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럼 현실에서 왜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가 네. 뭐 이 책에서도 사례로 들고 있지만 뭐 중남미의 어떤 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재단에서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똑같이 투자하는 어떤 회사들은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뭐 석유화학 회사인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 네.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 그런 걸 보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재단이 세워지면 재단 전체 자산의 5%만 그런 활동에 쓰면 그러니까 그것만 충족이 되면 그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써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관리가 더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좀 불합리랑 어려운 점들을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게 이런 임팩트 투자라서 참여연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그런 의문은 남는 거죠. 이게 임팩트 투자가 아직 초기라서 여전히 기존의 시장 담론에서 성공한 자본이 투자되는 방식인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개인이 참여하거나 그 어떤 펀딩을 마련해서 이제 이런 식의 자산 운용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애초에 선의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시도되거나 확보되어야 그 기존의 이제 경제 시스템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쪽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 좀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책의 명장면 한 대목은 그야말로 임팩트 투자가 무엇인지를 저자가 한 단락으로 간명하게 정의하는 대목이에요. 읽어드리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위해 투자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돈을 다루는 방식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통합한 투자 기법으로 사회 문제가 더 이상 사후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선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요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문도 생기고 문제점도 떠오르실 텐데 그런 게 떠오르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골라왔습니다.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저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관심이 많았어서 네. 예.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네. 이 책에서 이제 처음 봤고,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는 그 기존에 우리가 뭐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야기하는 부작용들이 네네.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하자. 그리고 최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예, 좋은 의도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요런 내용인데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그렇게 밟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이제 임팩트 투자의 대상인 그러니까 좀 좋은 사실 경제 주체들만 엮어서도 이 사람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엮어 보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트코인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사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에 그 이제 현재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권, 뭐 금융 기업들의 일종의 말하자면 독점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어떤 중앙화되지 않은 네. 예, 이 거래 수단이 필요하다.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네. 거고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런 개념들이 아주 간단한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걸로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기를 좀 덜 사용하게 되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제 암호화폐들도 네.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편익이 더 크냐?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손해냐?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생성하는 게 손해냐? 아니면 어떤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익이냐? 이 네. 두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임팩트 투자 일종의 이게 가치 투자이자 신념 투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하여튼 더 자세히 알고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인 대목이 은행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떤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팩트 투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지역 사회와의 연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그 지역 사회의 재생과 성장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 기존의 비판적인 시선들이 여전히 상품 생산자로서만 기능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사회 기반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네. 그들도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임팩트 투자라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무너뜨리자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맥락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은행을 이제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접속하고 활용하는 은행이 대부분 대형 이제 자본 그렇죠. 그게 다 이제 투기 자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네. 그래서 은행을 쓰면 가급적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역은행을 이제 이제 활용하라는 하고 있죠.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가 이미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약간 놀랬고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돈을 잘 벌길 바랍니다.
저도 좀 많은 의문이 들고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궁금해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옳다 그르다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유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의 길을 많이 탐색을 하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제3의 길이 얘가 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을 탐색할 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점검하면서 오히려 이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책사이다에서 무함마드 유누스를 네네.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만드신 분이고,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손해가 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익을 내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다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점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이 길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려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자본이라는 게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본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막 윤리소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우르르 몰려가서 여기가 우리가 돈줄을 내주자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줄이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디테일하거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랬을 때 이런 임팩트 투자라는 게 과연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실제 이 과정을 이게 담보할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가져온 책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느낌님의 명장면 산책 만나볼 텐데요. 우선 어떤 명장면 가져오셨는지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문장은 요가는 만성 허리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광고 전단 같은 거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입니다. 일단 요가 책이겠네요. 네, 요가를 정의하면서 장점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요가 책이 최근에는 주로 에세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뭐- 요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한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동작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자세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더니 뭐가 바뀌었다? 뭐 회사에서 보고서가 잘 써지더라. 예를 들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진짜? 네, 나 지금 그런 너무- 에세이 중에.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움직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뭔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제가 가져온 책은 요가의 과학이라는 과학이요? 책. 네. 음.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이고 참고로 저는 요가 학원을 4년 정도 다닌 경력이 있습니다. 오. 한때 요가 강사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진짜? 뭐 하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강사나 해보시죠. 오. 네, 다 옛날 일이고요. 요가의 특징은 그렇게 다녀도 1년만 요가를 안 하면 다시 이전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거. 저 이 책 기억이 나는데 이 책 신간이에요. 근데 이 책이 그 DK라고 영국의 유명한 백과사전 출판사 네, 맞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과학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가의 과학하고 달리기의 달리기의 과학이 같이 번역 출판됐어요. 두 개 다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테크니컬하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서 어떻게 어디가 발달하는 건지 어떻게 안 다치고 오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서 요 팬분들이 많이 사서 보시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었던 이유는 네. 실제로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허리가 아픈 사람은 요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실제로 요가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권하기도 해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하면은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지 요가 학원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더 이제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요가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요가를 못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만성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요가가 유효하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 이 책의 진가를 요가를 안 해보신 분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가를 하면 좋은 선생님한테 요가를 배우면
요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뭔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거든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상태는 뭐냐면 나를 더 잘 알게 돼. 그렇겠죠. 네, 몸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요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뭐 이렇게 기괴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고 가령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뭐 사무직의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 그 부위가 경직될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요가 학원에 가면 이제 그 경직된 부위를 느끼면서 이거를 이완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목에 무슨 근육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모르던 사람도 요가를 좀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내 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그게 정체가 뭔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말하자면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요가를 할 때 이 책을 이제 보면서 하면 아, 지금 내가 어떤 근육을 이완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그러니까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의식의 이 응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말하자면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실제로 요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책을 산 다음에 제가 요가 학원을 다시 끊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혼자서 독학으로도 가능할까요? 그 책만 읽으면서?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학원에 가서 좋은 점은 선생님이 이제 뭐 코멘트를 해주죠. 굉장히 뻣뻣하시네요. 이런 거를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왜 예전에 막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주아인마 이런 표현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막 무공을 너무 네. 빨리 증진시키고 싶은 나머지 무리를 했어. 무리를 네. 해서 네. 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주아인마라고 하는데 요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다리 막 찢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요가는 그냥 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슬픈 과거가 있어요. 제가 웬만한 사실 운동이 그러니까 달리기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런 뭐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따라하는 편인데 네. 제가 요가 학원 2주 다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령 A라는 동작을 취해야 돼요. 네. 이거를 수행하는 거는 요가에서 전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동작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효과를 그러니까 자꾸 요가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요가 학원에 가면 한 20명이 강사 앞에다 두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들이 취하는 자세를 보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게 유연한데 나는 이러면 망하는 거고 요가에서의 그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는 포인트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어떻고 어떻게 몸이 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하는 것이 요가라는 스포츠의 본질이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쁨을 주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 부제가 지금 당신의 요가를 완성하는 해부학과 생리학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아까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사실 내 몸속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도 감각하는 거잖아요. 대충 요 근육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뼈가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여기 이렇게 투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혼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던 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면 나처럼 해봐야 이렇게인 거예요. 나 선생님 무슨 동작을 하면 다 따라하다가 안 돼서 막 화나. 그리고 이게 따라는 됐는데 아파. 그리고 이게 설명이 없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 지도를 받을 때는 이랬을 때 뭐 그래서 뭐 회원님 이 근육이 이렇게 느껴지게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통증이 오세요 안 오세요 이거를 물어봐 주니까 사실 이게 이것처럼 완벽하게 그려지는 건 아닐지라도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고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설명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속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울 때. 명확하게 뭐야?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네. 이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독학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오케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보면 즐겁게 요가를 할 수 있을 수준. 네. 학원 다닌 사람이 읽어보면 다시 요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음. 드는 수준. 곧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홈트를 네, 네, 비롯해서 네. 집에서 이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울이 있더라고요. 전신 거울인데 거기서 내가 아. 동작을 취하면 알겠어. 그려져. 예, 선이 이렇게 따서 바로 예, 그리고 알려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이제 기술이 나와서 아.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가능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약간 혹시 이게 무협지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게 이게 사람이 원래 자기 몸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게 당연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게 작동 맞아요, 원리에 맞아요. 대해서 생각 네. 안 해요. 안 될 때 느끼지. 안 될 때 느끼지. 가령 내가 뭐 팔 부러져가지고 오른팔을 못 쓰게 되면 오른팔로 정말 많은 일을 했었구나. 그렇죠. 느끼게 되잖아요. 이걸 할 때 여기 썼었구나. 이걸 네. 알 수 있죠. 아픈 데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에요. 자기 몸에 집중한다는 게 이걸 한번 경험한 후에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 자극들에 대해서 인지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뭐 꽃잎이 못 보던 꽃을 막 본달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거. 네, 왜냐하면 뭔가 이게 하여튼 더 이제 뭐라 해야 돼. 주변에 대해서 그래 열린다라는 어떤 표현. 그렇죠. 요가에서 무협지에서 보는 감각이 열린다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 눈이 하나 더 생기나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김유기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명장면 산책 요가의 과학이었고 짧으니까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문장. 네. 요가는 만성 허리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외울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마지막 명장면 산책인데요.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명장면 우선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항상 한 문장을 못 고르는데 오늘도 사실 두세 문장을 골랐지만 일단 한 문장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한정된 자원으로 삶을 애써 개선시키면 그걸 굳이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좋지 않은 구덩이에서 태어나면 계속 그 구덩이에서 머물러야 해? 기회를 주지 않은 세상에서 나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약은 거야? 모두가 무기력에 잠겨야 해? 그러면 안심이 돼? 라는 문장입니다. 소설이군요. 네. 어떻게 소설인 줄 바로 아셨어요? 뭔가 사회과학이나 인문 소설에 쓰는 문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네. 문장 자체가. 저는 에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쨌든 비슷한 계열의 네. 인문사회 쪽은 아니다. 어떤 책의 문장이에요? 아주 핫한 작품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 정말 핫한 작가죠.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에 들어있는 박이삭이라는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네, 이 소설에서 한 문장을 고르기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요. 왜냐하면 제목이 피프티 피플이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각기 다 자기 얘기를 들려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중에 한 문장을 고른다는 건 한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고 아니 그래서 저 안에서 자기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각자 50명에게 읽으면 한 300개쯤에 한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50개 한 문장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읽히는 작품인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인생 정말 그래 이렇게 줄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은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인생의 문장을 이 안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큰 대형 병원이 있어요. 결국 그 병원이 있다는 건 그 동네가 있겠죠. 어떤 도시가 있겠죠. 여기서 사실은 피프티 피플이지만 이건 라임을 맞추기 위한 거고 51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51명의 사람이 각각의 독립적인 서사를 쓰는데 내 독립적 서사 안에 51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인연의 끈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이 중복돼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 E가 예를 들어서 저기선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여주 남주와 서부 남주 여주의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서사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동등하게 각각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이어진 이야기들의 각각의 주인공들로 51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인간의 캐릭터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0쪽에서 400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소설에서도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4회까지는 캐릭터를 쌓아야 돼. 네네. 그 서사를 갖다가 막 부여해서 야 너무 지루해.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 4회까지는 서사를 쌓아야 하거든. 이런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의 주인공들은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약 짧으면 한 4쪽? 한 주인공에게 할당된 게 길면 한 10쪽에서 11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사람들의 서사가 느껴져요. 전 이거는 제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우리가 정말 400쪽이 필요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기승전결이 다 필요했을까?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면 네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인생이 정말 저런 걸까? 그런 식의 슈퍼파워 주인공이 있고 우리가 그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가능할까? 뭐 하여튼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설적 문법이나 드라마의 문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준 작품이에요. 정사랑 작가의 네. 작품 중에 보건교사 아는 형 같은 경우가 이제 드라마화 됐잖아요. 네네네. 피프티 피플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의 그렇겠죠. 작품이 아닐까. 왜냐면 네. 말씀처럼 뭐 영상 문법도 네. 요즘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뭐 네. 말씀처럼 뭐 요즘에는 뭐 1, 2, 3, 4에서 기승전결 쌓아가는 구성이 별로 없고 그냥 막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다 안 해도 되고 막 그런 거 떡밥이라고도 네. 하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인물이 저는 이게 어떤 텍스트의 장점이자 특색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 내 쪽에서 가능한 거는 텍스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그 여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려볼 네. 여유가 나한테 있는데 영상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영상에서 만약에 4분이다 네.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어떤 사건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물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세랑 작가가 탁월하게 이 책을 썼기 때문이기도 네. 할 텐데 네. 그래도 텍스트가 갖고 있는 좀 특색을 정말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정말 놀라웠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불호는 사실 우리가 좀 한번 정말 토론해 볼 거리가 되는 호불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정하게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주목하고 주인공에게 주목하는 게 사실 어떤 근대로부터의 특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서사를 부여하고 사실 많은 의미와 굉장히 나라는 세계가 너무 공고한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 나의 삶에선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마치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꼭 그런 식의 서사여야 될까? 우리 현대 서사가. 실제 나의 삶이 정말 그런 주인공처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내밀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나?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간 모두가 주인공 강박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그냥 착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준 작품이었어요. 주인공 없는 세상 너무 희망합니다. 제 SNS에 그 바이오라고 하죠. 소개글 네. 정말 짧게 써 있거든요. 조용히 천천히 깊게. 아. SNS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제 소개글이지만 제가 너무 희망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조용히 천천히 깊게. 조용히가 제일 앞에 있다는 게 네, 하루빨리 그 삶의 양태로 접어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 책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 개인의 취향인 것 같은데 너무 직접 화법이 많지 않나. 아. 네. 이 책은 명대사가 너무 많아.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명대사가 너무 많은 이런 대학병원은 김느낌님다운 지적입니다.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소설도 보면 네. 그러니까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소설을 좋아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안톤 체홉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작품 보면 거의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이 지문과 어떤 상황 설명과 이런 걸로 이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약간 제가 이제 그쪽 취향이에요. 네. 취향이어서 네. 이거는 너무 책이 좀 자기적인데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는데 네네네. 명대사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저기 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런 구절이 떠오른다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저번에 저희 녹음할 때도 어렴풋이 느꼈던 건데 저는 약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뭔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그 습관이 너무 강력하게 든 나머지 저는 이제 뭐 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생활하는 방식이 우유가 엎질러지면 얼른 닦아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다가왔던 구절이 뭐냐면 믹서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는 약간 어차피 믹서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게 이제 저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뭔가 이거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이것도 네. 그냥 대화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되게 좀 가슴에 남았던 정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소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소설의 문법으로 본다면 뭔가 미진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깊이나 몰입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명언이라는 게 명언이 떠다니면 명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명언이라는 게 대부분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내 삶의 어떤 그 순간에 이렇게 확 와 박힐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맥락 있는 이야기 속에 명언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여러 번 계속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을 읽을 때 꼭 그렇진 않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안 그렇죠. 근데 얘를 읽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랑받는 형이 있고 항상 관심에서 비껴난 동생이 있어요. 그 승국 형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항상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동생이 형을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항상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된다. 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우리가 무슨 막 엄청난 서사가 없이도 그 대목을 딱 읽었을 때 나를 그냥 딱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리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나?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이 형은 끝까지 무리를 할까?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선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오히려 그 관심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몫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삶의 태도를 지적질하는 것은 금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꼰대고 그건 부모나 친구도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예의와 우리의 어떤 국룰이라는 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의 모두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사건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런 대사들이 오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싶은 책이에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 오늘 명장면 산책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요가의 과학 네. 마지막으로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또 아름다운 산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